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결혼 6년 차 여자입니다. 정 많은 시부모님과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는 천생연분 남편까지 저의 결혼 생활은 다 좋았어요. 다만 하나, 결혼 6년 차가 돼가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준비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생기면 생기는 대로 기쁘고 안 생기면 또 그 순리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제 직업은 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건물 임대업을 하셔서 제가 건물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가족이 맡아서 해주니 편하고 좋다고 하셨고요. 시부모님의 건물 1층에는 도련님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이 있어요. 도련님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10년 가까이 했는데 사실상 거의 직업 없이 집에서 용돈 받으며 살고 있다가 보다 못한 시부모님이 앞가름은 하고 살라며 가게를 하나 차려준 것이죠. 성실하고 계획적인 남편과 달리 노는 거 좋아하고 뺀질거리는 도련님을 보며 결혼이나 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도련님은 덜컥 결혼한다는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예약한 음식점에서 도련님을 기다렸습니다.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도련님과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 20대 애띤 아가씨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도련님 나이는 그렇다 치지만 그 여자분은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여서 왜 그렇게 결혼을 급하게 할까 했는데 알고 보니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뱃속의 아기는 9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서 아기 소식이 없어서 말은 안 하셔도 내심 섭섭하셨던 시부모님은 결혼을 쌍수들고 환영하셨어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던 둘째 아들이 신부감은 물론 손주까지 임신을 했으니까요. 저도 동서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되니까 제가 잘 챙겨줘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는데 제가 시부모님의 건물이나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 준비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로 예비 동서와 그의 친정어머니가 같이 방문하셨죠. 예비 동선의 친정에선 보탤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전적으로 저희 시부모님이 융통할 수 있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서 제가 예산에 맞는 신혼집을 몇 군데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제가 보여드리는 집을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저보고 어디 사냐고 하셔서 제가 사는 곳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왜 보여주는 곳들은 다 구축 아파트들 뿐이냐고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저희 집이야 저와 남편이 합심해서 번 돈으로 2년 전에 이사를 한 곳이고 예비 동선에는 순전히 시부모님의 재산, 그것도 정해진 금액으로 신혼집을 찾아야 되는 건데 무작정 좋은 곳으로만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예비 동서의 친정어머님 요구 조건은 문화센터가 있는 백화점 주변 동네에서 구하되 방은 4개짜리이고 주변에 학교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따로 혼수를 마련하기 힘드니 가구나 기본적인 전자제품은 다 빌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사실 그분의 요구 조건 자체가 저희 집이랑 딱 부합하거든요. 한마디로 저희 집 쪽 매물을 구해달라는 건데 솔직히 시부모님이 융통할 수 있는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 예산으론 어렵다고 하자 그 어머님은 저더러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앞길 창창한 애를 임신시켜서 집에 앉히겠으면서 그 정도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애 만들라고 시켰나요? 저는 그저 정해진 예산에서 최대한 좋은 집을 찾은 건데
괜히 저한테 불똥이 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직업적인 마인드로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어요. 제 딴에는 예산 안에서 제일 괜찮은 곳으로 안내를 해드린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당연히 안 들죠. 우리의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의사고 변호사고 다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애를 임신까지 시켜서 결혼하겠다 했으면 최소한 집이라도 대접을 제대로 해줘야지. 손주 생각들은 안 하시나 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찾고 연락드릴게요. 잘 좀 찾아봐요. 어떻게 보여주는 집들이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이야. 일부러 이런 데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데만 보여드리겠나요? 저도 빨리 찾아드리고 손 떼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예비 동서의 형님 될 사람인데 저한테 대하는 게 좀 심하시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자기 엄마가 그러던지 말던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양 꽃처럼 앉아만 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집을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부모님도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신혼인데 그 정도면 차고 넘치는 거 아니냐면서요. 당장 더 융통할 수 있는 돈도 많지는 않으니 그냥 그 선에서 저보고 적당히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매물을 찾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번보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한 조건이랑 안 맞잖아요.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더군요. 너무 불쾌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니 좋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원래 말씀하신 금액이 최대한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조건의 집은 조금 어렵고 대신 이런 집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친정어머니가 빈정거리며 말하시더군요. 애기 없다면서요. 애가 없으니 알 턱이 있나. 지금 보여준 집들 다 애 키우기에는 너무 별로잖아. 저는 그 말에 좀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서의 형님들 저에게 저렇게 말한다니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얘기하시더군요. 내가 얘 태몽을 꿨는데 보통 태몽이 아니에요. 황금색의 집채만한 호랑이가 금관을 입으로 물어 뜯는 꿈이야. 찾아보니까 보통 꿈이 아니래. 대단한 인물 나올 만한 꿈이라 이거지. 그런데 그런 손주를 임신했는데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나? 사돈네는? 저는 친정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비동서가 예쁘고 어린 것 말고 뭐 볼 게 있냐고 이렇게까지 유세를 떠시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엄청 비수꽂히는 말을 하시더군요. 듣자하니 우리 혜민이 동서부는 임신 못했다면서? 그러면 얘가 그 집 첫손주 아니야? 귀한 첫손주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 혜민이 동서분도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못한 며느리 도리를 우리 혜민이가 대신해 준 거 아니야. 부담도 덜게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 동서 친정어머니가 그 말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오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감정에 자리를 급하게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감정을 추스르는데 그 말씀이 너무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 심란하던 차에 갑자기 도련님네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니 저도 속이 좀 복잡했습니다. 왜 나는 아기가 안 생길까 싶기도 하고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내심 복잡한 마음이 컸는데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속상하더라고요. 다시 자리에 돌아오니 그 친정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울었어요? 어머, 내가 못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애기 못 가진 게 많이 속상했나 보네?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참고 아버님과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동서와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무실에 남은 저는 정말 기분이 비참하더라고요.
아기가 없어서 이런 서러움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이 일을 모두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도련님을 부른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아니, 혼전 임신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유세라고 그 난리야? 아주 웃긴 집안이네. 결혼하면 형님 될 사람한테 그딴 소리를 했다고? 나 더 이상 집 못 찾아주겠어. 그 친정어머니 원하는 집을 내가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 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말할 테니까. 남편은 그 길로 시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 시부모님도 몹시 불쾌해하셨어요. 큰아가, 너 이제 이 일에 손 떼라. 아주 하는 소리들이 괘씸하네. 그래도 손주 임신했다고 우리가 신경 좀 써주려고 너한테 알아보라고 한 건데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됐다. 이제 그만하고 내가 둘째한테 얘기해보마. 아버님은 그렇게 도련님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고 집 해주는 게 당연한 건 줄 아냐며 원래 해주려고 했던 예산도 확 줄여버렸습니다. 게다가 도련님이 운영하는 매장도 원래 월세를 따로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내라고 하셨고요. 도련님은 그 일로 난리가 났고 괜히 저한테 고가워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살 집은 도련님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는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쯤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맘때 속이 좀 안 좋고 불편했는데 저는 그 일로 속을 썩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생리를 안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임태기를 해보게 되었는데 두 줄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6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아기가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희 부부를 찾아와 준 거였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동선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고 했어요. 뱃속에서 성장을 멈췄고 결국 유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동서가 유산을 했을 때 저도 임신을 알게 된 거라 섣불리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엔 병원에서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좀 더 있다 오라고 해서 말 못했고 나중에는 동서의 유산 때문에 말을 못 꺼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아기가 자리를 잡으면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요. 동서도 아이를 잃은 것에 슬퍼했지만 젊으니까 아이는 다시 가져보자고 하며 결혼 준비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점심 같이 먹자고 사무실로 놀러 왔는데 동선의 친정어머니도 갑자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더군요. 시아버지가 말한 예산으론 도저히 살만한 집을 못 구하겠다면서 저보고 전에 보여줬던 집이라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남편이 따지려는 거 제가 말리고 좋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저는 이제 이 일에서 손 떼라고 했어요. 다른 부동산 알려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보세요. 제 말에 그 친정어머니는 막 따지더군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저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래요. 내가 한 말을 이상하게 사돈한테 전했더만. 도대체 왜 그래요? 내가 그때도 찾아와서 따지려는 거 겨우 참았어. 근데 이 예산으론 제대로 된 집 못 구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만한 게 전가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이렇게 난리치는데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동서도 정말 얄밉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희 남편도 따졌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게 왜 이 사람 때문인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저도 정말 불쾌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 친정어머니는 남편 말엔 대꾸도 없이 저한테만 따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 아니었어요? 우리의 질투라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동서한테 질투를 왜 해요? 그 집에서 못 가지는 애가 졌잖아. 근데 쓸데없는 말 전해서 지원해준다는 돈도 마음대로 줄여버린다고 하고 얘가 그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유산된 거 아니야. 유산된 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병원에서도 애초에 애기한테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문제는 무슨 문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잖아. 그 집에서 날란가 몰라? 겨우 들어선 귀한 손주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고.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귀한 손주 가졌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저한테도 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예요? 그 귀한 손주 제가 임신했거든요. 저보고 애가 없어 모른다더니 어쩌느니 하셨죠? 이제 애가 있어서 너무 잘 알겠네요. 저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하시면 그대로 또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부모님이 동서를 퍽이나 좋게 보시겠네요. 제 말에 동서 친정어머니는 놀라서 제 배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놀라서 쳐다보고요. 정말이야? 9주차야. 우리 애는 유산했는데 그쪽은 애를 가졌다고? 제 말에 남편도 동서 친정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동서에게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재수씨도 본인 엄마가 이러시는 거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남편 말에 동서는 눈알만 꿈뻑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남편은 화가 나 도련님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네 장모님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니까 더 열불을 내시더군요. 기가 막혀. 임신? 세상에 남의 애는 유산시켜놓고. 그 말에 남편이 폭발하려는 거 제가 막아서서 따졌습니다. 자꾸 유산은 누가 유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애초에 아기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안 컸다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동선의 어머니고 어른이라서 저도 참았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 저도 이제 뱃속의 애 생각해서라도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 안 참을 거거든요. 뭐라고? 잠시 후 옆 가게의 도련님도 급하게 오시더라고요. 남편은 도련님께 당장 네 장모님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 친정어머니는 나가면서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심보로 얼마나 제대로 된 아기가 나오겠어? 세상에, 그런 저주까지 퍼붓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속에서 뭔가 뚝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부들거리는데 저는 일부러 남편을 붙잡고 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이 나오겠죠. 태몽 꾸셨다고 했죠? 아주 대단한 태몽. 이제 보니 그 태몽 아마 제 건가 봐요. 뭐 집채만한 호랑이가 금관을 물어 뜯었다고 했나? 정말 좋은 태몽이네요. 제 태몽 대신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동서 친정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하더라고요. 막 분해하는 걸 도련님이 겨우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서도 막 씩씩거리며 저 노려보더니 따라 나가고요. 남편은 뭐 저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냐고 노발대발 하면서도 제가 임신인 걸 확인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내가 노산이잖아. 초기에는 많이 조심해야 된대. 아기가 유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더 안정이 되면 말하려고 했지. 동선에도 갑자기 유산했는데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심보를 저렇게 쓰니까 아이가 오려다가도 안 오지. 그나저나 너무 잘됐다.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시부모님께도 다 알렸습니다. 동서가 유산이 되고 침울해하셨던 시부모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이도 있으니 당분간은 일 쉬면서 태교에만 전념하는 게 어떻냐고 하셨고 저도 다른 산모보다 더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동선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 어머니가 도련님을 무진장 잡았다고 합니다. 자기 딸 임신시켜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모셔가라고요. 동선의 친정어머니는 정말 동서 가지고 제대로 한몫 잡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자기 딸을 위해서 저러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동서는 완전 마마걸 그 자체고요. 그 일로 도련님은 동서랑 엄청 부딪혔고 결국 파혼하기로 했답니다. 그 집 어머님은 애기 유산까지 됐는데 파혼하자는 거냐며 저희 시댁을 상대로 소송 걸 거라고 난리를 치셨고요. 그 일로 시부모님도 골머리를 좀 앓으셨죠. 저희 남편은 도련님 불러서 만날 거면 제대로 된 여자를 좀 만나라고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한바탕 난리 속에서 저는 사무실 임시 휴업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아기. 그것도 때마침 너무나도 기막힌 타이밍에 찾아와준 우리 아기가 참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뒤늦게 가지게 된 아이니만큼 더 예의 바르게 키우려고 합니다. 태몽은 저나 남편 포함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모두 꾸지 않았어요. 정말 그 동서 어머니가 대신 꺼준 건가 싶기도 하네요. 한바탕 난리도 있었지만 태몽만큼은 기똥차게 대신 꺼주셨다 생각하며 그만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기 생각해서라도 좋은 것만 생각해야 하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정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졸업하고 일하다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요. 살면서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남편과 함께 딸 건강하게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마냥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떠올리기도 끔찍한 그 사건은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에 출장을 그리 많이 다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저녁 가방에 짐을 챙겨주며 이것저것 물어봤죠. 갑자기 웬 지방 출장이야? 그렇게 됐어. 근데 당신 회사는 무슨 출장을 주말에 보내? 그게 일정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 지율이가 엄청 심심해하겠네. 지 아빠랑 논다고 주말만 기다리는데.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가면 되지. 남편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면서 투덜거렸어요. 다음날 평소 출근 때보다 이른 시간에 남편은 아직 자고 있는 딸아이 방에 들어가 볼에 뽀뽀를 해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해주고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 먹은 것들 설거지하고 아이를 깨워 학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는 주말에 자기 아빠와 노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있는 딸아이에게 아빠가 출장을 가서 주말에는 못 볼 거라고 말해주니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태권도 차를 태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는 집에 들어와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에 빨래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나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죠.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흉흉한 사건부터 불륜 막장 드라마까지.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안타깝고 또 무서우면서도 내 주변에는 없는 일이라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딸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남편도 주말에 출장을 갈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슨 별일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일요일 아침 아이 아침밥을 차려주려고 부엌에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출장 간 남편 연락인가 싶어 확인했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친구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모임이 있을 때만 가끔 만나는 사이라서 갑작스러운 연락에 무슨 일인가 궁금해 카톡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친구가 보낸 건 모바일 청첩장이었어요. 친구는 이미 결혼했으니 당연히 본인은 아닐 테고 친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보냈나 싶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청첩장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청첩장 안에 있던 웨딩 사진을 보고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연히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웨딩 사진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다시 폰을 주어 그 웨딩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친구가 보낸 그 청첩장 속 웨딩 사진에는 턱시도를 입은 제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여자를 끌어안고서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웨딩 사진을 계속 넘겨보면서
사진 속 남자가 진짜 제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신부와 머리를 맞댄 채 얼굴이 확대된 사진을 보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제 남편이 아닌 게 이상할 정도로 똑 닮아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친구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먼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혜미야, 너무 이상한데 이 사람 네 남편이랑 너무 닮아서 이름도 같은 것 같고.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자 친구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여자 내 여동생 회사 동기인데 오늘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쩌다 청첩장을 봤는데 신랑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그러다 갑자기 너가 생각나더라고. 나도 확실한 건 아니라서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이미 친구의 문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다시 열어 계속해서 확인했죠. 그런데 정말 신랑 이름에 제 남편 이름 김기태, 석자가 떡하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볼도 꼬집어 봤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버젓이 결혼해서 초등학생 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또 결혼식을 하다니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걸기를 반복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제 의심은 점점 더 부풀어갔습니다.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청첩장 사진이며 전화를 안 받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요. 결국 직접 두 눈으로 봐야겠다 싶어 저는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결혼식으로 향했습니다. 식장은 그렇게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차로 20분 정도만 가면 있는 웨딩홀이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웨딩홀이 북적거리더군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결혼식이 열리는 3층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하고 막혔어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식장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는 벽에 숨어 좀 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턱시도를 입고 반듯한 모습으로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하던지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며칠 전 큰 짐가방을 들고 출장을 떠났던 사람이 식장 앞에서 신랑 행세라뇨.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이라면 저 자리에 신랑의 부모가 함께 서서 손님을 맞이했을 테죠. 그런데 남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제가 아는 시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 두 사람과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얘기도 주고받으며 한 가족처럼 행세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달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남편 머리채를 쥐어 뜯어놓아야 맞는 거겠지만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 의심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왔던 건가? 내가 모시던 시부모님은 진짜 남편의 부모가 맞는가? 남편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어 화장실 벽에 기대 간신히 정신줄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식이 시작됐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하객들이 식장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들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뒤쪽 구석에 서서 신랑 쪽 하객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온 건지 확인하며 설마 내가 아는 남편의 지인들도 온 걸까 열심히 살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아는 얼굴은 없더라고요. 다들 웃으며 박수도 치고 아는 척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같이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지인들을 모두 아는 건 아니지만 부부 동반 모임이나 직장 동료 경조사에 갔을 때 그래도 인사를 나누기는 했거든요. 근데 자리에 앉아있는 하객들은 모두가 초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장에서 남편을 제외하면 제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손을 잡고 선서도 하고 양가 부모에게 절까지 올리더군요. 그걸 보는데 순간 정말 남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려야 하는 게 맞는데 앞에 가서 이 남자는 내 남편이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분위기에 휩쓸려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걸 전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고작 제가 한 거라고는 혹시 몰라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모습을 사진 찍어둔 게 다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하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식이 거의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을 차례가 되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때 저는 허둥지둥 웨딩홀을 빠져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에 곧장 주저앉았어요. 살다 남편의 결혼식에 가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영화 제목 같은 이 상황이 보고도 믿기지 않아 30분 넘도록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나사 빠진 사람처럼 보냈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보채도 도저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저는 멍한 상태로 누워 있었죠. 그러자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뭐? 아빠한테 전화해볼래. 전화? 아이가 전화를 해보자는 말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신호음이 가는 동안에도 정신이 어질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자꾸 자기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데 결국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말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몇 번 더 걸어보았지만 남편은 끝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오늘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조금씩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보채는 아이에게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받는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방에 들여보냈죠. 안방으로 들어간 저는 남편에게 오늘 찍었던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거 당신 맞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당신이야? 당신 맞아? 남편이 제발 아니라고 답장하길 바라며 저는 울면서 카톡을 보냈죠. 그런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제가 보낸 카톡의 일은 분명히 지워져 있는데 남편은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남편의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남편은 받지 않고 남편의 직장 동료가 받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기태씨 아내 혜미예요. 예, 잘 지내셨어요, 재수씨? 갑자기 무슨 일로... 저 혹시 저희 남편 이번 주말에 출장 간 거 맞나요? 출장이요? 아니요, 출장 계획 없는데요. 남편은 같은 부서 사람도 모르는 출장을 간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럼 지금 어딨어요? 출근했죠? 네, 출근을 했는데 외근 나가서 오후 돼야 들어올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저는 이 상황을 남에게 설명할 수 없어 대충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부모님께 연락을 했죠. 혜미야, 무슨 일이냐? 어머님, 지율이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식 올린 거 알고 계세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지율이 아빠 그 사람이 어떤 여자랑 결혼식을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이미 결혼한 아들이 다시 결혼식을 했다는데 그걸 어느 부모가 믿겠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역시 황당해하시며 저에게 무슨 오해가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화를 끊고 문자로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버젓이 신랑 행세를 하고 있는 남편 사진을 본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사진이야? 어머님 아들이 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게 말이 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어머님. 기태 씨 지금 연락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자식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져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 확실해졌죠. 저에게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시부모님도 모르게 시부모님을 연기할 사람과 하객 알바를 구해 딴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엎드린 채 계속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그러다 그 여자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 결혼한 여자 말이에요. 저는 친구에게 서둘러 연락해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에게서 연락처가 적힌 문자가 왔고 저는 그 번호로 지체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는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홍진아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김기태라고 아세요? 네? 네, 저희 남편인데요. 남의 여자 입에서 제 남편이 남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참담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요? 네, 근데 누구시죠? 나 김기태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네? 당신이 어제 결혼한 그 김기태 씨 와이프라고요. 제 정체를 밝히자 여자는 당혹스러워하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유부남이라고요. 내가 그 사람 와이프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몰랐나 보네. 여자의 반응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휴대폰에 있던 남편과 찍은 사진을 여자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던 사진이랑 아이랑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을 보냈죠. 여자는 사진을 확인해 봤는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당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우리 오빠 맞아? 당신 혹시 사기꾼 아니야? 누가 할 소린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서 보여줄 테니까. 그 여자와 저는 곧바로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는 어제 결혼식에서 봤던 여자가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맞은편으로 가 앉자마자 여자는 언성을 높이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뭐예요, 당신? 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몰랐나 보네. 연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당신도 속은 거야, 그 인간한테. 속았다니. 그럼 오빠가 진짜 유부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인간 나랑 10년 넘게 살았어. 우린 9살짜리 애도 있고.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정말 새카맣게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김기태 이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저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집에서 찾아온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 휴대폰 속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 여자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더군요. 얼마나 만난 거예요? 1년 조금 넘게 만났어요. 1년이라니 그 얘기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저와 제 딸아이 그리고 이 여자 모두를 속이며 살아왔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1년이나 만났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진짜 몰랐던 거 맞아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 솔로라고 했어요. 자기도 이제 결혼해야 한다고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결혼 사실을 숨긴 것부터 하나하나 그 여자가 믿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맞춰보는데 이름 빼고는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속였고 직업은 회사원이 아닌 회계사, 졸업 학교도 지방대 3년제가 아니라 수도권 대학으로 거짓말을 했더군요. 이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그 여자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뭐가요? 제가 결혼하고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엔 다들 결혼하고 몇 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꿍꿍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할 수 없었겠죠. 이미 나랑 했으니까. 그리고 신혼여행도 회사 일이 바빠서 다음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기다린 건데 정말 말도 안 돼. 여자의 말을 들을수록 기가 찬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10년 넘게 그 사람과 같이 살았지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저는 신혼집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혼수며 집이며 다 장만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 벌이로는 도무지 두 집 살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거든요. 집은 저희 집에서 해줬어요. 오빠가 자기가 학자금 대출 갚느라 모아둔 돈이 부족하다면서 다음에 꼭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살펴보니 집이 꽤 잘 사는 데 보였습니다. 입은 옷이며 들고 있는 가방이며
꽤 비싼 명품들이었거든요. 돈 많고 어린 여자라서 이런 짓을 벌였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부유하진 않아도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정말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죠.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던 여자는 그제야 문득 생각이 난 듯 저에게 황급히 시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시아버지는요? 그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확하겐 모르지만 그쪽이 만난 사람들 다 가짜예요. 역할대행 아르바이트 뭐 그런 거겠죠. 말도 안 돼. 상견례도 하고 어머님이랑 따로 만나서 같이 백화점도 갔었는데. 그 인간 정말 작정하고 미친놈인 거죠. 그럼 이제 저 어떡해요?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그걸 지금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쪽이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재수없게 똥 밟았다 치면 되지만 난 애까지 있다고요.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저지르고 피해자인 저와 그 여자만 고통받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남편과 대면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길로 카페를 나와 회사로 찾아갔죠. 얼굴을 보고 단판을 지을 작정이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남편을 불러달라고 말하니 그제야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여보, 문자도 씻고 모른 척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할 말은 아니고 저 앞 카페 가서 얘기해. 나 지금 업무 시간이야. 어쩌라고. 그럼 여기서 당신이 한지 크게 떠들어 볼까? 알았어. 가자. 카페로 간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안해. 근데 당신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이 있어야 처자식도 결혼식을 새로 올려? 어떤 미친놈이 그러냐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응?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은 흥분한 저를 달래며 자신이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돈이 너무 필요했어. 뭐? 실은 내가 당신 몰래 주식을 했어. 좀 크게.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정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도 빌렸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당신한테 차마 말할 수는 없고. 뭘 얼마나 빌렸길래? 그게 1억 2천 정도. 뭐? 1억 2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이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싶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지나 집이 정말 잘 살거든. 가지고 있는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그래서 살다가 내 명의로 좀 받아서 팔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서. 걔가 워낙 순진하고 또 돈도 잘 쓰니까.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진짜야. 정말 그것 때문이야. 나는 너랑 우리 지율이밖에 없어. 아무리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아내를 놔두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모든 설명을 다 들었지만 남편을 이해하기는커녕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 충격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 당신 말대로라면 그거 사기야. 사기 결혼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율이는? 지율이 생각은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이런 짓이라도 한 거야. 빚 안 갚으면 나랑 당신이랑 지율이 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 내 딴에는 다 당신이랑 지율이 생각해서 이런 거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당장 돈이 생겨? 이렇게 나한테 안 걸렸으면 도대체 나랑 지율이 속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두 집 살림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야. 결혼하고 나면 장인어른이 조만간 사무실 차리라고 건물 주신다고 했어. 그것만 받고 대충 처분하면 이혼할 거였어. 진짜야.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고. 우릴 위한 거였으니까 참고 넘어가라고?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미안한데 잘 생각해봐. 우리 앞으로 빚이 1억 2천이라니까? 이런 방법 아니면 그걸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의 뒤에서 그 여자가 나타나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맞은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자를 바라봤죠. 사실 그 여자와 남편을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얘기가 끝나고 제가 남편에게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하니까 그 여자도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회사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 후 남편과 제가 나눈 이야기를 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가방으로 내려쳤습니다. 야, 이 나쁜 새끼야! 지금 한 말 다 사실이야? 정말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야? 아니, 진아야, 그게 아니라. 너 진짜 쓰레기 새끼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방금 네 입으로 한 말 내가 다 들었는데. 아니. 나한테 한 말 다 거짓말에 애까지 있다며? 게다가 내가 만난 그 사람들 다 알바였던 거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아무리 돈 때문이라도 어떻게 결혼으로 사기를 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여자는 당황해하는 남편을 향해 주먹질도 하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죠.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그 여자는 씩씩거리며 말하더군요. 나 너 용서 못해. 두고 봐.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남편뿐이었죠. 남편은 이제 붙잡을 게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짜 잘못했어. 정말. 내가 미안해. 됐고 우리 이혼해. 혜미야, 나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정말로. 가족을 위해? 이게 어떻게 가족을 위한 일이야? 혜미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아니,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죽어도 못 살아. 이혼해. 그럼 우리 지율이는 어쩌고?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당신 같은 아빠 없는 게 나아. 지율이 생각했으면 이딴지 생각도 말았어야지. 지금 이 상황에 지율이를 들먹이고 싶니?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아니, 우린 끝났어. 그리고 다시는 지율이 볼 생각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카페에 남편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번을 바꾸고 번호도 차단해버렸죠. 제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건지 딸아이가 아빠랑 싸웠냐고 묻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서러워서 그냥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 큰 돈으로 주식을 하고 빚을 져서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건지 정말 남편이 미친 듯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집 앞에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이건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다.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따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재판 기일날 잠수를 타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은 재판에 참석을 했고 판사 앞에서 구구절절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더군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어리석었다. 가족에게 짐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한 건데 방법이 잘못되었다.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변호사도 없이 출석해서인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도 몰랐나 봅니다. 남편의 말인즉슨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도 동의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판사는 오늘 바로 조정을 하라고 했고 이미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남편도 이의제기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진짜 알겠어서 한 건지 엉겁결에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남편은 별다른 말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진아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진아 씨 역시 남편에게 소송 준비를 하는데 증거 자료를 줄 수 있냐고요. 저도 착잡한 마음으로 필요한 증거 자료는 보내주었죠. 저도 참 기막힌 일이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막힐까 싶었습니다. 남편의 정신 나간 짓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런 인간을 뭘 믿고 여태까지 같이 산 건지. 하지만 소송도 끝냈고 저는 딸아이와 제 삶을 다시 살아야 했죠. 딸아이에게는 조심스럽게 잘 설명했습니다. 아빠와 따로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만나기는 힘들 거라고요. 제 말에 아이가 펑펑 울며 아빠 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얼굴 보고 살 마음은 조금도 없었기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 일 이후로는 정말 청첩장만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참 신기한 일이다 싶기도 해요. 그렇게 우연히 남편의 청첩장을 보게 된 게요. 제가 그 청첩장을 받지 못했더라면 남편은 뻔뻔하게 온갖 핑계대며 두 집 살림을 했을 거고 저나 그 여자도 여전히 속고 있을지 모를 일이죠. 이렇게라도 다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제가 더 잘하면서 살아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허무함을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20살 무렵 대학 앞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덩치가 있고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르고 왜소한 편이라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같이 일하며 친해지게 되었고 제가 좋다고 저를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기에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일하는 카운터 주변을 늘 얼쩡거리며 말을 걸거나 제가 무거운 책상자를 옮기려고 허리를 숙이면 어디선가 나타나 그건 내가 할게. 넌 손목 약하잖아. 라며 말없이 상자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저를 바래준다는 핑계로 제 뒤를 묵묵히 그림자처럼 따라왔죠. 저는 그런 행동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퇴근길에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진지하게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중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 너한테 이성적인 감정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줘.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너무 부담스러워. 나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너무 부담스러워. 제 단호한 말에 그는 잠시 땅만 내려다보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순한 강아지 같은 눈으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알아. 네 이상형이랑 나 정반대인 거. 나 같은 놈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 근데 나는 그냥 네가 좋은 걸 어떡해.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힘든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주고 싶고 위험한 길 갈 때 뒤에서 지켜주고 싶고 그거면 돼. 네가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옆에만 있게 해줘. 그것도 안 될까? 어차피 받아줄 마음이 없는데 저렇게까지 말하는 그가 참 어리석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진심이 제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 뒤 제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막 저한테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 너무 무서웠죠. 그 사람은 유독 저한테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현중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보고 뒤로 물러서라고 하더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현중이는 차분하게 나가달라고 자꾸 소란을 피우면 경비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죠. 그 말에 남자는 더 흥분해서 현중이의 멱살을 잡았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현중이는 끝까지 그 남자가 저한테 못 오게 막으며 그 남자를 제압하더라고요. 그때 현중이에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처음으로 어떤 이성의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르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등이 세상 그 어떤 등보다 넓고 듬직해 보였거든요.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연행했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너무 고마워서 퇴근 후 현중이에게 커피를 한 잔 샀어요. 현중이는 오히려 저보고 너무 놀라지 않았느냐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연애가 무려 5년이나 이어졌죠. 긴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취업했을 땐 수입이 없던 남편을 위해 제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와 주었죠. 그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면접 연습까지 제 일처럼 도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했습니다. 남편 역시 규모는 작지만 제법 탄탄하다고 알려진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크게 싸운 일도 없었기에 결혼 생활 역시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결혼 후 2년 뒤에 첫째 아이를 그리고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 팬케이크를 굽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큰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완벽했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한 얼굴로 퇴근한 남편이 제게 투덜거리더군요. 부장님이 새로 계약직으로 들어온 여자 사는 동네 가깝다고 카풀 좀 하래. 나이가 많이 어린가 보지? 아니, 나랑 동갑이래. 들어보니 이혼녀라고 하는데 사정이 좀 딱하긴 하더라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듯이 이혼했다고 하고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산다는데 부장님이 그런 걸 좀 불쌍하게 봤는지 나보고 자꾸 챙겨주라고 카풀도 좀 해주라 그러고. 근데 나는 그런 거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잖아. 에이, 그래도 같은 회사 동료에 동네도 같으면 같이 가는 게 낫지. 카풀하라고? 같은 동네인데 굳이 따로 갈 필요 있어? 그리고 힘들게 살아서 돈 아끼려고 그런다는데 좀 도와주면 좋잖아.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며 카풀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그 어설픈 동정이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뒤흔드는 비수가 될 줄은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회사 동료와 카풀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맘때부터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람 소리에도 꼼짝 않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제가 사준 적 없는 낯선 향수까지 뿌리면서요. 저는 처음엔 그냥 장난을 쳤죠. 이야, 우리 남편 아주 회춘했네. 왁스까지 바르고.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혹시 사무실에 새로운 그 여직원?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색을 하며 화를 내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이제 과장 진급도 했고 이제 좀 관리해야지. 당신은 남편을 뭘로 보고 그런 농담을 해. 그의 과한 반응에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동차 검사 좀 대신 해달라며 차를 놓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사소로 가던 도중 칼치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했던 상황이라 화도 나고 그 운전자 영상을 신고하려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차 안에서는 한 여자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남편이 카풀을 해서 태운다는 그 여직원 같았죠. 그런데 그 둘의 대화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가기 싫다. 이대로 그냥 쭉 달려서 어디 바다라도 보러 갔으면 좋겠네. 확 그래버릴까? 정말? 나랑 바다 가고 싶어? 당연한 걸 뭘 물어. 자기랑 가는 건데. 우리 다음에 연차 맞춰서 제주도라도 갔다 올까? 1박으로. 자기?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다시 들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들어도 제 남편은 그 여자를 자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전날 또 그 전전날의 녹화 영상까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클릭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두 사람은 카풀이 아니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야, 내가 선물해준 향수 뿌렸네. 이리 와봐. 냄새 좀 맡아보게. 좋다. 그래? 와이프는 아무 말 없던데. 와이프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뭐. 내가 자기한테 관심 많으니까 상관없지? 주말에 애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지겨워 죽겠다. 그럼 나랑은 호텔 가자. 응? 저는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더럽고 끈적한 대화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대화에서 들어보니 그 여자의 이름은 이성미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미친 듯이 따지고 들었죠. 그리고 노트북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성미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너 바람났지? 여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내는 동료일 뿐이야. 동료랑 호텔 가자는 소리하고 동료랑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 갈 계획을 짜? 이 미친놈아? 제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자 남편도 더는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거야? 도대체 어쩌려고 이래? 미안해. 헤어질게. 헤어진다고 하면 그만이야?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놓고? 저는 그 길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이성미 씨? 나 박현중 와이프인데. 박 과장님 와이프분이 전화를 왜...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거 다 알고 전화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리고 왜 반말이세요? 저는 그 뻔뻔스러운 말투에 이성을 잃고 스피커폰 너머의 그 여자와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놀라서 안방으로 들어왔고 제가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 사이에 저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늦은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랑 사는 거 힘들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바람은 네가 펴놓고 이혼을 해달라고? 너 미쳤니?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근데 성미 씨는 나를 이해해주고 편하게 해준단 말이야. 걔랑 있으면 내가 남자가 된 것 같아. 저는 그날 남편과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미친 것 같았어요. 뭐에 홀린 것처럼 이혼해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 여자한테 푹 빠진 모양이었죠. 저는 웃기지 말라고 이혼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앵무새 마냥 이혼 연부를 외웠고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시부모님이라도 말려달라고요.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도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나무라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니라 아들의 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일러 바쳤다며 제가 선을 넘었답니다. 좋은 핑곗거리라도 생긴 건지 제 탓을 하며 보란듯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자기는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서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 누구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하나요? 저도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우고 그래 좋다 이혼하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원래는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잠깐 뭐에 씌인 거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집을 나갔고 아마 이성미랑 같이 지냈겠죠. 그 집은 어딘지 또 그 여자는 어떤 여잔지 자세히 알고 싶었던 저는 고민 끝에 불륜 전문 탐정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탐정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과 그 여자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 주었죠. 사진으로 이성미의 얼굴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냥 평범하고 제 또래 같아 보이는 여자였죠. 너무 평범해 보이는 외모라 오히려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탐정이 건네준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라고요? 네, 이성미는 이혼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상태였던 거죠. 저는 이성미의 남편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탐정분이 이성미의 남편 연락처도 수소문에 알려주셨거든요. 사실 상간녀의 남편을 만난다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다 알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는 이성미가 다니는 회사의 박현중이라는 남자 아내입니다. 제 남편과 이성미는 불륜을 저질렀고 제 남편은 이성미와 살겠다며 집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이성미는 회사에서 자기가 이혼녀라고 했다는데 제가 수소문해보니 이혼한 적도 없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다고 해서요.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이성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에 이런 문자를 괜히 보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읽었음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렸는데 몇 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미의 남편이었죠.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보내준 문자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놀랍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집 나갔을 때 이러고 살고 있겠구나 짐작은 했거든요. 이러고 살고 있겠구나 짐작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성미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그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예, 그 여자는 병입니다, 병.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바람을 3번이나 폈어요. 모르는 것까지 하면 더하겠죠. 처음엔 저도 뒤집어졌었는데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도 또 그러는 거 보고 저 여자는 병이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아예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혼 생각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여자라느니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사느니 어쩌느니 하다가 집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가 저희 아이들 엄마라는 게 무서워요. 이성미 씨의 남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한 초연한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집 나간 아내가 바람피고 다닌다는데 생각보다 말투가 초연하더니 그 이유가 있었죠. 저는 그럼 어쩔 거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성미에 대해서 다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지 그러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저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애들이랑 살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속 터질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남편분은 바람 피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최소한 제가 알기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아이들 위해서 이혼은 안 하고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여자 좋다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내팽개치고 저러고 나가 있는 게 너무 화나기도 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안 되죠. 그냥 묻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지옥입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저도 차라리 처음 걸렸을 때 이혼했어야 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고요. 저는 그 담담하지만 진실 어린 충고를 들었을 땐 뭔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막연하게 아이들 때문에 내가 덥자고 돌아만 오게 하자고 생각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설령 돌아온다 해도 남편을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남편도 그 여자에게 푹 빠져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집까지 나간 상태니까요. 오히려 그 통화로 마음이 명료해진 건 저였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먹고 이혼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자식들 버리고 지 행복 어쩌고 하면서 집 나간 인간을 아빠라고 냅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런데 쉽게 해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너무 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나까지도 개망신 당하더라도 다 터트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성미 남편도 전화가 왔어요. 이성미 씨 남편 역시도 제 전화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성미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그냥 없는 사람인 척 살았다는데 자기도 제 전화를 받고 그냥 깨끗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달리 먹었다더군요. 저도 이성미의 남편도 갈팡질팡하던 마음이었는데 서로 대화를 하며 마음을 정리한 거죠. 저는 이성미 남편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다 터트릴 생각이라고요. 이성미의 남편은 말리더라고요. 괜한 제가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개망신이라고 해도 그래도 가서 뒤집어 놔야겠어요. 그래야 그나마 제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쳐들어갔어요. 가는 길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몇 번이나 그냥 돌아올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희낙낙하는 그것들에게 한 번은 본때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간 저는 입구에서 재빠르게 남편과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입구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직원이 저에게 와서 물었죠. 누구세요?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여기 박현중 과장 있죠? 박현중 과장님이라면 영업기획팀 말하시는 거죠? 네, 박현중 과장 와이프거든요. 좀 만나러 왔는데. 안쪽으로 가보세요. 거기가 기획팀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안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커다란 사무실 하나를 파티션으로 나눠 다 같이 쓰는 구조였어요. 제가 그리로 가자 남편이 저를 보고 기함하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야? 집 나가서 도저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와야지 별 수 있어? 저는 일부러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시겁하며 저보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 여자 어딨어? 이성미 어딨냐고. 왜 이래? 여기 회사야. 나가자고. 그래, 여기 회사잖아. 일하러 오는 곳. 그런데 너는 여기서 바람났잖아. 이성미랑. 그 말에 사람들 다 놀라서 웅성거리고 남편은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죠. 미쳤어 진짜? 이혼해달라고 했지? 이혼해줄게. 그 얘기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집에 안 오니까 말을 못한 거잖아. 이성미 집에서 지내니까 좋아? 좋아 죽겠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내팽개칠 만큼 좋냐고! 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놀라서 웅성거리고 쳐다보고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렇게 소란스러워지니까 안쪽 문을 열고 대표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면서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시죠? 저는 여기 박현중 과장 와이프거든요. 박현중이 일하러 와서 일은 안 하고 바람이 났네요. 여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이성미 씨랑요. 제 말에 대표님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제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아니,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오죽했으면요. 이혼해달라고 하고 집 나갔는데 도저히 안 돌아오니까 제가 온 거죠.
대표는 곤란해하면서 남편을 째려봤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를 당기더라고요. 나가서 얘기해.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숨어있는 이성미였습니다. 이성미가 저만 치서 어정쩡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봤기에 얼굴을 알고 있었죠. 저는 딱 걸렸다 싶어서 이성미에게 갔습니다. 그쪽이 이성미 씨 맞죠? 왜 이러세요? 제가 이성미에게 따지자 남편이 쫓아와 필사적으로 저를 말리는 겁니다. 제 앞에서 상간녀를 보호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 이 사람한테 그만하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아이고 눈물 겹네. 하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남편을 뿌리치고 이성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녀도 아니라면서요. 이혼한 적 없다면서요. 애 둘이나 있는 유부녀고 이혼한 게 아니라 그냥 집 나온 거라면서요. 남자한테 미쳐서. 아, 그러고 보니 알겠네. 그래서 이 인간한테도 그냥 집 나오라고 시킨 거죠. 그쪽이 한 것처럼.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뭐라고? 으이그 인간아, 너도 몰랐지? 이 여자 이혼녀 아니야. 이혼한 적 없대. 습관적으로 바람피다가 걸렸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용서해주고 살았나 봐. 근데도 뻔뻔하게 남편이 자기를 여자 취급 안 해주네. 자기도 사랑받고 싶네 어쩌네 하다가 집까지 나간 거래. 바람을 밥 먹듯이 피는 여자가 이 여자래. 남편도 벙찐 얼굴이었죠. 이성미는 발끈해서 따지더군요. 뭐라는 거야? 나 이혼했거든요? 기억상실증 걸렸니? 아니면 습관적인 거짓말병이라도 있어? 네 남편이 이혼한 적이 없다는데 너 혼자 이혼했냐고. 이혼했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뭔데 그따위 소린데. 내가 이혼 안 했다는 증거 있어?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그 남자가 온 거죠. 이성미의 남편이요. 야, 이성미, 너 진짜 집 나가서 이러고 사냐? 이성미의 남편이 등장하자 사람들 다 경악했습니다. 네, 저는 이성미의 남편에게 회사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나는 오늘 가서 뒤집어 엎을 거다. 같이 갈 생각이 있으면 와라 라고요. 이성미 남편은 자기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온 거였습니다. 이성미의 남편까지 등장하니 회사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보다 못한 대표가 나가서 얘기하라고 했고 대표까지 껴서 5명이서 1층 카페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성미가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라는 것, 그리고 습관적인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제법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자기랑 죽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남편은 이성미의 수많은 남자 중 그저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얘기해보자고. 이성미 씨 당신 이혼녀 아니야. 여기 당사자도 있으니 어디 말해봐. 제 말에 이성미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남편이 버젓이 여기 있으니 거짓말도 못하겠죠. 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진짜 이혼한 거 아니야? 이혼하려고 했는데 안 해줘서. 근데 이혼한 거나 다름없고. 그 말에 이성미 남편도 발끈했습니다. 야, 적당히 해. 내가 너 생각해서 참고 있는 줄 알아? 애들 생각해서 그나마도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건데 네가 인간이냐? 이번엔 이 남자야? 너 이거 병이야 병. 남자 없으면 죽냐? 나랑 10년 살면서 바람을 3번이나 피고 집까지 나가더니 아예 이혼녀라고 하고 다니면서 또 바람이야? 와, 너는 진짜 답이 없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줄 테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네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녀 만들어줄게. 나 진짜 너만 생각하면 치 떨리고 진절머리가 나. 신물이 난다. 이성미 남편도 완전 폭발했습니다. 원래 조용조용 차분한 성격인 것 같은데 완전 열받은 것 같았죠. 이성미는 아무 말 못했고 제 남편은 벙찐 얼굴로 듣고 있고요. 이성미 남편은 제 남편에게도 말했죠. 이봐요. 이제 알겠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그쪽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 이성미랑 살겠다고 집 나갔다면서요. 참 한심하네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직접 겪어보든가 어디 데리고 가서 살아봐요.
어쩌면 지금도 당신 말고 또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태어나서 저 여자 만나고 저 여자랑 결혼한 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저 여자 때문에 그동안 속 끓이고 산 거 생각하면. 이성미 남편은 한번 감정이 터지자 걷잡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은 벙쪄 있고 대표는 진정 좀 하라며 물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조용히 남편에게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이혼해달라고 했지? 해줄게. 그러려고 온 거야. 그리고 너랑 이성미 상간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위자료나 준비해. 저는 이성미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쪽도 소송하세요. 예, 저도 해야겠습니다. 하고 저 여자랑 이만 끝장을 봐야겠어요. 애들 생각해서 저런 것도 엄마라고 기다렸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저 여자는 저거 평생 못 고칩니다. 애들 앞에만 안 나타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 남편은 그 모든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더라고요. 성미야, 아니지. 진짜 너 습관처럼 바람피는 그런 여자야? 그 말도 웃긴 게 지도 바람 펴놓고 이성미한테 저렇게 따지더라고요. 이성미는 아무 말 않고 있고요. 야, 말 좀 해봐. 너 그런 여자야? 아니잖아. 우리 서로 가정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었는데 너무 늦게 만난 거라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나는 그래서 다 버리고 너한테 갔는데. 그러기에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야 박현중, 적당히 해. 너는 네가 무슨 피해자라도 된 줄 알아? 너나 이 여자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됐고 이혼 서류 도장이나 찍어.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라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어디 살아봐. 이 여자 하는 꼬라지 보니 너랑 살다가도 금방 갈라서고 다른 남자 만나겠지만. 남편은 괴로워하며 이성미를 노려보더라고요. 이성미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감정의 동요도 없어 보이고 그저 이 자리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런 여자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바람을 피워댔구나 싶기도 했죠. 남편 혼자서만 질질 짜고 욕하고 화내고 그러는데 참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그 꼴 보기 싫어 이혼 소리 남겨놓고 그곳을 떠났고 이성미 남편도 이혼 통보하고 역시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돌아보니 남편은 눈이 뒤집어져서 이성미한테 고함 지르고 욕하고 있고 대표가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웃긴 게 지도 바람핀 주제에 끝까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지옥 같은 난장판을 뒤로하고 그 후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성미의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했죠. 전 남편은 회사에서 손가락질 당하다 결국 그만두었다고 했고요. 이성미도 회사에 무단으로 안 나오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성미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매달리던데 어림도 없었죠. 저는 이제 당신이 나한테 해줄 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성미 남편한테까지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죠. 남편은 그나마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위자료로 날렸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재산분할 해주고 시댁으로 들어갔고 완전 쭈그러진 채로 지낸다더군요.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며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다정했던 제 남편, 그 사람하고 함께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죠.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곁엔 아이들이 남았기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한 달 살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허무하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하지만 지금 제 옆에서 책을 읽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면 지난 시간이 꼭 허무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이 작은 천사들을 위해 그리고 상처받았던 제 자신을 온전히 보듬어주기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도 하잖아요. 함께 잘 살자는 목적을 두고 으쌰으쌰 합심해서 열심히 살면 정말 좋겠지만 그만큼 돈 때문에 더럽고 치사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는 게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남편.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도 많았지만 성격이 저런 걸 어쩌겠나 생각하며 애써 삭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제 속에서 쌓이고 쌓였던 서운함이 제대로 폭발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었냐고요? 바로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을 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 친정은 제가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지내세요. 친정집은 작아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도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엄마는 엄청 풍족한 편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크게 부족함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엄마가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저희 살림에 필요한 것도 따로 많이 사주셨고요. 저한테나 아이한테나 거금의 용돈도 많이 주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도 저희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에게 저희 엄마는 늘 죄송하고도 고마운 존재시죠. 해드린 건 없는데 늘 받기만 하니까요. 친정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편이고 저도 볼 일이 있으면 한 번씩은 가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 거의 안 갑니다. 같이 가자고 물어봐도 주말에 겨우 이틀 쉬는데 피곤하다 어쩐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친정에 갈 일이 있을 때면 당연하게 저랑 아이만 갔어요. 그나마 아빠 살아계실 땐 남편도 좀 왔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선 거의 안 가더라고요. 혼자 남으신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가 싶어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제가 보통 친정에 가서 식구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요. 식사비는 엄마가 내시거나 저희 언니가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언니는 사는 형편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상대적으로 좀 아등바등하며 사는 걸 알기에 언니가 선뜻 많이 낸 거죠. 저도 염치가 있는데 매번 엄마나 언니한테 얻어먹기만 하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언니, 중학생 조카와 저, 우리 아들 이렇게 고깃집을 갖고 16만 원 정도가 나왔죠. 언니가 많이 나왔다며 반 내준다고 했지만 이건 내가 다 낸다고 하고 기분 좋게 계산했습니다. 여태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 내겠나요? 저도 일하고 있고 돈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니까 킁킁거리더니 뭐 먹고 왔냐 하더라고요. 고기 먹었어. 누가 냈는데? 오늘은 내가 냈어. 왜? 얼마 정도 나왔길래? 16만 원 정도 나왔어. 제 말에 남편 눈이 터질 듯이 휘둥그레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16만 원? 근데 그걸 네가 냈다고? 왜? 그걸 네가 왜 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아니, 여태까지 언니하고 엄마한테 줄창 얻어먹다가 내가 한번 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너 돈 많아? 그리고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네가 사는 거야? 남편은 완전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160만 원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식사 대접하면서 16만 원 썼다는데 남편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일인가요? 이렇게만 들으면 남편은 10원 한 장 아까워하는 짠돌이 같지만 시댁에선 전혀 안 그럽니다. 시댁에 가면 무조건 저희 집 카드로 계산하거든요. 신혼애가 와도 무조건 다 저희 가요. 시부모님도 당신들이 내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당연하게 우리 보고 내라고 하세요. 남편도 당연하게 본인이 계산하고요. 여태까지 그래왔지만 저 그런 걸로 한 번도 별말 한 적 없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서는 식사비가 나와도 엄마가 계산하시거나 언니가 계산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가도 먼저 나서서 우리가 계산하겠다느니 한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얻어먹는 거죠. 그렇게 저희 집에선 줄창 얻어먹기만 했는데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남편은 정색하며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도 따졌죠. 시댁에서 밥 살 때 우리가 당연히 냈잖아. 근데 친정에서 밥 사는 건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바꿔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산 게 문제라고. 16만 원이 적은 돈이야? 최소한 10만 원 넘어가면 나한테 밥 산다고 말은 하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시댁에서 돈 낼 때는 나한테 물어봤어? 같이 있는데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리고 그건 상의가 된 거잖아. 이건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말 안 하고 돈을 쓴 게 기분이 너무 나쁘대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 몰래 돈 써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겁니다. 저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 웬만해선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삭히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싸움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데 저도 얼굴이 달아올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말 다 했어? 몰래 돈 써왔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똑같이 맞벌이하고 나도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왜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당신 허락을 맡아야 돼? 금액이 크잖아. 시댁에서는 더 비싼 것도 잘도 먹었어. 그러면서 시댁에서 뭐 살 때 이거 우리가 내도 되느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우리 집 가면 당연히 우리가 사야지. 누가 사 그럼? 그게 왜 당연한 건데? 내가 장남이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대로 내라 그래? 장남이 뻔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딨다고. 아니면 지영이한테 내라 그럴까? 그럼 우리 집에선 왜 우리 언니가 내거나 엄마가 내야 되는데? 장모님은 여유가 있잖아. 처형도 집 잘 살고. 당신 말은 시댁에선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고 우리 집 가면 무조건 얻어먹기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먹냐? 돈 내는 건 둘째치고 일단 나한테 말을 했어야 된다 그거잖아. 저는 끝이 안 나는 싸움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왜 말도 안 하고 썼느냐 난리를 쳤지만 누가 봐도 16만 원이나 친정 식구들에게 쓴 게 아까워서 저러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확 질려버린 저는 그만 얘기하자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계속 툴툴거리고요. 그날 일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저에게 정말 두고두고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전에도 살면서 부부끼리인데도 참 치사스럽다 생각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편 성격이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다 생각하며 늘 참고 지나갔었죠. 하지만 지네 가족들한테는 주기만 하면서 저희 친정에서 돈 내고 도움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남편한테 정나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다시 생겼어요. 저희 집은 차가 2대 있는데요. 각자 출근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저는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이랑 다닐 일이 많다 보니 SUV 차량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반대하면서 굳이 바꾸고 싶으면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자기는 돈 없고 할부도 반대하니 저 돈 있으면 알아서 해라 그거죠. 애초에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적금 외에 따로 모아둔 돈을 보태서 사기로 하고 돈을 좀 모았어요. 나머지는 제 카드로 할부해서 저 혼자 갚기로 했고요. 제 차는 6년 정도 됐고 상태도 좋고 팔아도 시세가 괜찮아서 중고차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진 아무 말 없던 남편이 제가 차를 팔기로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부모님께 제 차를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10년 넘은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시는데 차가 오래된 데다 후진시 자꾸 턱턱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비소에 가보니 미션이라는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걸 통째로 갈게 되면 비용이 꽤 나오니까 차라리 차를 새로 사시는 게 낫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마침 제가 차를 판다고 하니 그걸 그냥 부모님께 드리면 될 것 같아서 말씀도 드려놨다는 겁니다. 제 차인데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요. 또 어이가 없었죠. 제가 타고 다니는 제 차인데 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시부모님께 드리네 만에 약속하나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저는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거 중고로 팔 거고 그 돈은 새 차 사는데 보탤 거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거 중고로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치사하게 구냐면서 이미 시부모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어쩌냐는 겁니다. 제가 드린다고 했나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 저보고 인정머리가 없답니다.
시부모님은 고장난 차 타고 다니는데 불안하지도 않느냐면서 어차피 팔아도 얼마 나오지도 않을 거 그거 드리는 게 아깝느냐면서요.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당연히 아깝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저에게 강요하더군요. 정작 자기는 저희 부모님한테 뭘 그렇게 잘하는 사이라고요? 게다가 막말로 자기 부모님이지 제 부모님인가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뭐 하나 받은 게 있다고 멀쩡한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되나요? 저 결혼하면서 받은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댁은 저희 친정과 달리 형편이 많이 좋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퇴직 후에는 일 안 하고 집에 계셨고요. 딱히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으셨고 사는 곳도 전세였고요. 결혼할 당시 남편은 양가에서 뭐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만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집에서 해올 게 없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도움 전혀 없이 맨땅 헤딩으로 시작해서 둘 다 열심히 벌어서 살아왔죠. 받은 건 없지만 시댁에 할 건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댁 가면 식사비는 저희가 무조건 다 냈고요. 행사마다 용돈에 선물에 심지어 제사 준비할 때 필요한 것까지 전부 저희한테 장봐오라고 하실 정도예요. 뭐 필요하신 거나 가전제품 바꾸실 일 있으면 은근히 저희한테 얘기해서 바꿔달라 하시고요.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드려야 되는 건 참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시부모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되나요? 거기다가 남편 놈의 태도도 어이가 없었죠.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16만 원 내고 고기 산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따졌으면서 자기 부모님한테는 6년밖에 안 된 제 차를 공짜로 홀랑 드리자니요. 제가 차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 그럼 그 할부는 같이 갚자라고만 했어도 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네 차 바꾸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남남처럼 선 그을 때는 언제고 자기 부모님 챙길 때는 우리가 챙겨야 된답니다. 저는 진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바닥까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말은 부부지만 끝까지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만 챙기고 니 거 내 거 따지는데 너무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저도 이제 바보같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싫다고 내 차는 내가 알아서 처분할 거다 들을 생각 없다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연락와서 네가 판다던 그 차 그냥 너네 시아버지 주라고 대놓고 그러시네요. 불안해서 지금 차는 못하겠다 하시면서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나한테 뭐 맡겨놨나? 호구 잡았나? 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럴 생각 없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 팔아서 뭐 얼마나 받으려고 하느냐. 시부모가 고장난 차 타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느냐. 너는 인정머리도 없느냐 그러시더군요. 마치 저한테 차 맡겨놓으셨다가 다시 돌려받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안 드리는 것처럼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드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고 안 해주면 섭섭해하며 욕을 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그 집 식구들한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받는 거 하나 없이 열심히 해다 날랐는데 결국 더 안 해준다고 욕까지 처먹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싶은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셔서 노후 준비를 신혼애와 저희 집이 반반씩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없는 살림에 시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따로 모아야 했던 거죠.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전혀 도움드릴 필요가 없는 저희 친정하고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런 저희 집 상황을 다 아는 제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왜 참고 사느냐, 뭐 때문에 이혼 안 하느냐 하더군요. 제가 일을 안 해서 남편 없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호구 노릇을 자처하며 그러고 사느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한 거 많고 저런 남편과 시댁을 왜 참고 살아야 되나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어렸고 이혼하게 되면 아이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남들도 이러고 살겠지, 결혼하면 다 비슷하게 살겠지 애써 자기 위안 삼으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핏대 세우고 따질 거며 아내 차까지 마음대로 시댁에 주자하고 싫다니까 욕을 한답니까? 저 웬만하면 꾹꾹 참지만 한 번 돌아서면 진짜 끝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아이 한 명 정도야 건사할 수 있고 요즘 시대에 이혼이 큰 흠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자기 식구들 악착같이 챙기면서 시댁에 돈도 턱턱 내놓는데 저는 친정에 밥 한 번 산 걸로도 눈치 보고 욕먹고 이 상황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현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호구 노릇 15년 했으면 됐다 싶었죠. 그렇게 결심 후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방방 뛰죠. 한다는 소리가 이제 와서 나이 든 시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발 빼려 하냐더군요.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 부모 네가 모셔야지. 내가 네 대리호도 하는 사람이야? 너네 부모? 너 말 다 했냐? 아니, 말 나온 김에 더 할까? 니네 부모님이 너를 키워줬지 나를 키워줬어? 근데 왜 효도는 내 돈으로 같이 하려고 해? 그래,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잘해야지. 너네 부모만 부모야? 너는 앞으로 너네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살 테니까.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네 돈, 내 돈. 네 돈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돈으로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제 말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지르고 저보고 네가 뭘 그렇게 시댁에 잘했느냐며 따지더라고요. 나 참,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되나요? 그러는 본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신용이라도 했나요? 그딴 소리 짓거리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미련과 고민마저도 싹 없어지더군요. 진짜 볼수록 밑바닥인 인간이네 싶었습니다. 저런 이기적인 인간이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15년은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허세는 많아서 시댁 일이라면 다 자기가 나서고 돈도 척척 냈습니다. 장남이 그런 건 하는 거라면서요. 신우 결혼할 때도 500이나 해줬고요. 근데 그거 지 혼자 번 돈인가요? 결국 저랑 같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같이 번 돈인데 생색은 지 혼자만 내는 겁니다.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 차 주기 싫어서 이혼까지 하자는 거냐며 저보고 지독하다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네 돈 내 돈 나누며 계산질한 건 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계산질조차 똑바로 안 하고 꼼수 쓰면서 나만 희생하게 만들었다고 이제는 그렇게 바보같이 안 살 거라 했습니다.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야 돼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또 아빠의 저런 이기적인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보단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혼자 버는 돈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돈 벌고 아이 키우면서 살려고 해요. 저는 이혼 결정을 확고히 내렸고 남편은 이혼 안 하겠다 버티는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 안 하면 소송 들어갈 생각도 있어서 자료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저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는 남편. 이제 멍청한 호구노를 그만할랍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정말 밑바닥까지 다 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저희 가족, 저희 엄마께 잘하고 살 겁니다. 그동안은 남편 눈치 보느라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저도 나서서 제 가족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일교차도 심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